최태현입니다. 네. 뭐 금융에 관심이 있어서 여러 책들을 읽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재테크 책이라든지 그런 책 위주로 갔는데요. 제가 그 소장님 책 읽으면서 되게 신선하게 느꼈던 건 어떤 소장님의 금융 문제에 대해 소장님의 가치가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보통 금융을 얘기하면 돈에는 선도 없고 악도 없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서 어떤 이런 그 사이클을 얘기하시면서 그 어떤 값어치가 아래로 떨어졌을 때 사고 그 다음에 값어치가 계속 올라가기 전에 팔아줘서 결국에 이게 다시 가격의 안정성을 잃게 하는 투자자가 있고 그 반면에 이게 거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사고 다시 또 떨어졌을 때 파는 예를 들면 대표적인 예로 말씀하셨던 하우스포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선자에 비해서 후자는 약간 자랑거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 좋은 투기와 나쁜 투기가 있다면 후자는 좋은 투기라고는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어떤 그 좋다는 단어와 나쁘다는 단어 속에 어떤 선자와 후자 간의 그 소장님만의 어떤 가치 그 개념이 들어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한편으로 또 LTCM의 그 사례를 들면서 결국에는 굉장히 드림팀을 구성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뭐 처음에 2년 정도에는 30% 40%의 이익을 냈지만 나중에는 파산을 해서 결국에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될 정도로 망했다는 사례를 들면서 결국에는 그 금융 지식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걸 꼭 그 돈을 버는 건 아니다. 결국엔 운에 굉장히 많은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아래에서 사서 정점에 이르기 전에 판 사람은 과연 그럼 뭘 기준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LTCM에 그 사례를 붙여봤을 때는 이 사람이 결국엔 아래에서 팔고 위에서 판 거는 결국 운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면 결국에는 이제 운에 의해서 자고가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선자에 비해서 후자도 결국엔 운에 의해서 정점에 사고 떨어졌을 때 팔게 되는 건데 결국 운에 따라 좌우되는 거는 가치 문제가 개입될 수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는 금융 지식을 가지고 어디까지 너무 날카롭고 분석적입니다. 제가 아주 그냥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왜냐하면 좋고 나쁘다는 개념은 일단은 어떤 가치 판단이기보다는 저는 그냥 이게 국민 경제를 본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경제가 이제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 좋은 경제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 한 일이 옳고 그름을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치 판단이라는 것은 그런 면에서 이제 가치라고 일단 그 투기와 투자, 좋은 투기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참 이게 어려운 건데 결국은 운이냐 그 다음에 어떤 기회를 주는 거냐 이런 것은 사람이 참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살아본 인생 경험에서. 그런데도 많이 노력하는 사람은 아마 조금 더 많은 운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은 거의 어딘가도 쓴 것 같아요. 내가 주식시장에서도 쓴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지식만 갖고서 그러니까 꼭 지식이라는 게 돈 버는 것을 막 국한시킬 필요는 없어요. 이것도 처음에 시작할 때도 이걸 많이 안다고 절대 돈 버는 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다. 최소한도 돈을 잃지는 않게 해줄 수 있다는 거지 돈 버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책도 그렇고 금융에 대해서 많이 안다면 이렇게 뭐 돈을 버는 것보다는 돈을 그러니까 험하게 잃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돈을 버는 건 또 다른 차원이다. 아까 말한 대로 이건 어떤 진짜 좀 큰 운이나 뭐 어떤 자기로 퍼뜩해서 미래를 보는 능력 뭐 이런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답변이 충분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 정도 하고 또 다음에 기 있을 겁니다. 자, 또 다른 질문. 예. 제가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투기자본의 천국 대한민국이라는 책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소버린의 진실이라는 책을 또 읽었어요. 근데 전혀 상반된 그 의견으로 투기자본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소버린의 진실 같은 경우는 SK의 좀 더 이제 투명한 회계를 가능하게 했다 뭐 이런 식의 평가도 있더라고요. 어느 쪽의 의견에 더 가까우신? 제가 책을 다 안 읽어봐갖고 상당히
죄송합니다. 제가 책을 많이 못 봐갖고요. 근데 저기 책을 못 보니까 답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어느 쪽이 그러니까 어느 게 어떤 건 내용인지 모르니까 결국 투기 여기도 이제 투기가 그러니까 이 정책 당국자나 이런 시장이 잘 돌아가면 정책 당국자들이 좀 중립적인 위치에서 시장 감시를 잘하고 시장이 적당히 움직일 때는 그 투기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여기는 투기는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투기를 한다면 돈을 버는 투기가 다 실패를 하게 되면 투기가 안 되기는 거니까 돈을 버는 투기는 결국은 이 가격의 진폭을 줄여주면서 시장을 안정시킨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면에서 투기가 좋은 점들은 많이 저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특히 이제 시장이 잘못 작동될 때 정책 당국자들이 또 시장을 잘못 운영할 때는 우리 부동산처럼 되는 거죠. 즉 투기가 이렇게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을 그리면서 움직이는 건 경제에 크게 영향이 많지 않아요. 특히 진폭이 크지 않으면. 그런데 일반적으로 계속 오르는 경우. 근데 이게 영원히 오른다면 좋지만 세상에 영원히 오르는 건 없습니다. 언젠가 떨어지는데 그게 우리나라 부동산일 겁니다. 그죠? 우리나라 부동산이. 우리 부동산이 이제 2008년까지는 지금 1997년도 한 해만 빼고 98년도 한 해죠. 7년도 말부터 한 해만 빼고 지속적으로 올랐습니다. 거의 잠깐 섰다가 오르고 쭉 올랐거든요. 이런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건 실제 비정상적인 시장입니다. 이건 우리나라 정부가 잘못 만든 거죠. 여기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이 투기 사례에서 말한 거죠. 그러니까 투기가 이게 어떤 투기가 꼭 좋으냐라기보다는 그 시장이 어떤 형태냐를 한번 저는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책을 못 봐서 정확한 답은 못 드리겠는데 이 정도로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예, 저는 황남구고요. 그 관계금융 말씀하실 때 조금 관심 많이 갔는데 그 오래 두고 지켜보면서 신용평가하는 거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누군가의 행위를 지켜보는 것도 사실 사람이 하는 거고 예. 그러면 뭐 기업 입장에서 인건비도 오르는 거고 비용이 오르는 건데 예. 그뭐 담보대출 같은 어떤 자신이 손해볼 만한 리스크를 감당할 만한 또 다른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행위 없이 이렇게 대출 해주는 게 기업한테 유리한 사업일지가 좀 궁금해갖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관계금융이 비용이 많이 드는 대출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이태리 최근에 여기 참고문으로 썼는데 이태리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2013년 논문입니다. 이태리에서 나온 논문인데 BIS 쪽에 이렇게 제출된 논문인데 관계금융을 하면 평상시 금리는 관계금융 금리가 높아요. 평상시에는 왜냐하면 당연히 이제 사람들이 보려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많은 사람을 써야 되니까. 그런데 위기시가 되면 관계금융으로 나간 대출금리 훨씬 더 유리하다. 실증적으로 봤을 때도. 왜냐하면 이게 이제 위기가 됐을 때는 관계금융이 아닌 대출은 그냥 자동적으로 다 회수해버리거든요. 아니면 더 고금리를 요구하거나. 근데 관계금융으로 나간 대출은 사람을 알으니까 좀 안정된다. 뭐 이렇게 해서 요렇게 이제 금리는 요렇게 하나 설명을 드릴 것 같고요. 관계금융과 관련해서는 금리 문제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관계금융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는 이 금융기관들이 저도 이제 뭐 크게 보면 한국에 있는 금융과 관련이 있지만은 금융기관들 굉장히 고소득입니다, 그죠? 뭐 제조업이나 이런 게 고소득인데 이 고소득이 이런 어려운 일을 해서 얻어진 고소득이보다는 여기 조금 뒤에 있지만 독과점적인 고소득입니다. 우리나라 은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우리나라 은행이 외국에 적고 은행 원수도 적고 적기 때문에 고소득이거든요. 실제 은행이 좀 많아지면 지금 더 적은 급여, 은행들 평균 급여가 한 1억 정도 되는데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거보다 좀 적은 급여로도 지역 밀착형 은행이 생기면 제가 볼 때는 영업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관찰도 할 수 있고 지금처럼 뭐 은행한테 돈을 많이 준다면 어려울지 몰라도 그래서 고비용인 건 확실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고비용이 아니고 그건 국제적인 실증이 나왔고 또 우리나라도 좀 은행이 좀 더 많아진다면 좀 더 이렇게 싼 인건비를 쓰면서도 관계금융을 할 수 있다. 관계금융은 또 그렇게 아주 뭐 깊은 전문적 지식은 요구되는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럴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보완을 해주실 수 없어요. 관계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첫째 정보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정직이라는 것도 있고 투명이라고 하는 인프라도 있고 그다음에 상호 신뢰라고 하는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먹고 튈 수 있는 예컨대 뭐 하여튼 이렇게 숨어 살 수 있는 약간 네.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직, 투명, 신뢰 뭐 이런 인프라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조금 다른 측면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뭐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르는 가장 큰 기준 하나만 골라라 하면 그 사회의 정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큼 정직하냐가 그날 이제 가르는 건데 결국 그 관계금융이 우리나라가 잘 못 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사회의 정직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는 관계금융이 안 된다. 괜히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직성이라는 문제는 금융에서만 꼭 필요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우리 뭐 농업의 쪽에서도 뭐 농업 지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뭐 우리 과학기술 자금 지원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사회 전체가 가져가야 될 분야인 것 같아요. 정직성이라는 건. 그래서 이 관계금융도 뭐 아까 우리 김 교수장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정직성, 투명성 뭐 이런 거하고 다 연결돼 있지만 아직 수준이 좀 많이 미흡하지만 또 시작을 하면 고수준에 맞춰 조금 되고 그러면서 또 서로 상호 연관을 미치는 거거든요. 관금이 늘어나면 조금 더 정직성도 좀 생겨. 왜냐하면 정직한 사람이 혜택을 받으니까. 지금은 정직한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찾다 보면 좀 어렵지만 정직한 사람을 찾아지면 그 사람은 실질적인 물적 담보는 없지만 정직성이라는 걸 갖고서 돈을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고 좀 싸게. 그러면 사람들이 제가 돈을 얻은 이유를 보니까 분명히 좀 정직하게 보이고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거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그 흉내를 낼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래서 서로 지금은 쉽지는 않습니다. 관계금융이 굉장히 이제 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를 비판하는 사람 이건 뭐 그냥 어렵다고 하는데 잘 나가는 나라에서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많지는 않지만 꽤 많으니까 아주 많지는 않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관계금융이 나가니까 우리도 목표를 갖고 하다 보면 생길 겁니다. 생길 거고 쉽지는 않다. 그렇지만은 뭐 일본도 하는데 왜 우리가 못하겠느냐. 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 예. 관계금융이 나와서 저도 17대 때 이제 국회에서 재경의를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많이 공부했는데 지역 밀착형 금융이라고 하셔서 이게 조금 개념이 다를 수 있는데 사실 기존의 새마을금고라든지 신협, 농협 이런 거는 사실 시중은행들하고 약간의 역할이 좀 차별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IMF 이후에 이제 은행들이 뭐 동아은행이고 뭐 다 없어지고 통폐합되고 막 이러면서 어떤 금융기관들이 다 무슨 국제적인 은행을 만든다, 다 투자은행이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돼서 지금 농협마저도 무슨 IB를 하겠다고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수익만 보고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그 신용도라는 게 결국 어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시장 안에서 그 안에 마을금고가 하나 있어서 시장 상인들이 매일 장사하고 이런 거를 부대끼면서 그 그룹 안에서 그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같이 되니까 저절로 신용이 거기에서 쌓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 이렇게 새마을금고나 어떤 이런 농협, 신협, 원래 어떤 그 목적에 맞게끔 얘네들을 다시 리디자인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그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지금 새마을금고조차도 굉장히 무슨 뭐 부동산 PF하고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정선생 보시기에 그런 것들의 어떤 리디자인을 통해서 지역 밀착형 금융을 사실 그런 거는 서민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건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근데 그게 뭐 지금 그 관계금융이라는 개념에서 볼 때 그게 가능할 거냐라는 거 한 가지 질문이고요. 그다음에 그 액면가 리디는 같은 거 그냥 화폐 개혁 쉽게. 그게 그 17대에도 그게 굉장히 우재창 의원이 막 끝까지 가서 뭐 되느냐 마느냐 했었는데 이게 2003년부터 얘기 나온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그래서 결국 5만 원권 발행하면서 그 얘기가 끝났잖아요. 근데 이게 그런 우리가 숫자 단위가 커서 생기는 어떤 그 비용 대비 지금 5만 원권이 다 사장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적으로 우리가 편하긴 한데
실제 검은 돈이나 이게 5만 원, 뭐 1억 원은 사각박스 하나인데 뭐 5만 원권은 요만큼 해서 많이 이렇게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우리 이 통화가 액면 변환을 그렇게 하는 것 비용과 이거를 할 때 전문가시니까. 근데 그때도 한국은행은 그거 굉장히 주장했던 걸로 제가 알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비교를 하면 과연 이게 정말 급한 건지 네. 사실 체감적으로는 그거 아직도 모르겠어요. 이거 꼭 해야 되는 이렇게 건지. 예. 두 가지 일단 예, 예. 관계금융 아주 정확히 제 책이 그렇게 써 있습니다. 지금 결국은 관계금융을 하려면 신협과 새마을금고를 다시 리디자인해라. 리디자인 하는 방안도 조금 이건 뭐 이야기지만 조금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이 책에 있고요. 저도 밑빛 짝고기밖에 안 봐가지고 네. 못하겠어요. 요거 한번 보시죠. 조금 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네, 네, 있고 이제 우리나라 왜 그게 관계금융이 제도적으로 안 되냐면 사회 기반적으로 정직성, 투명성 이런 게 부족해서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제도적으로 안 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감독 당국이 금융을 보는 눈이 또 일반인도 금융을 보는 눈이 뭐냐면 금융은 그냥 기본적으로 사고만 안 냈으면 좋겠다. 특히 이제 서민금융기관들은 뭐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는 이게 그냥 망하지만 않고 그냥 문제만 알아리키면 된다는 생각이 아유 일반적입니다. 정책 당국자는 이게 뭐 어떤 역할을 하는 거다. 왜냐면 나는 저게 잘 되는 거 안 되는 관계없이 나는 월급 받는데 지장 없으니까 막말로 해서 그런 생각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서민금융기관들은 족쇄가 채워져 있는 편입니다. 더 지원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은행에 비해서도 불편해요. 하는데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은행이 우리나라가 이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도 안 보이는 규제가 많아요. 어떤 규제냐면 금리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계금융을 하면 좀 더 받아야 됩니다. 당연히 비용도 더 들어가고 아무리 사람을 내가 정직하게 생각했지만 불안하잖아요. 담보 있는 사람보다는. 그러니까 금리를 담보 있는 사람도 더 받는 게 정상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금리가 보통 우리나라 대출 금리가 주택담보대출이 한 4% 정도 3.5에서 4% 되고 신용이 있고 뭐 이런 공장들은 뭐 한 4, 5% 받는다면 한 7, 8%나 10% 정도는 받아도 괜찮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내가 10% 정도로 연 금리를 받으면 그리고 나서 담보도 없이 내가 장사를 자유롭게 한 5천만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다면 굉장히 큰 혜택이거든요. 그 사치에 비해서는. 근데 만약에 신협이나 새마을금고가 한 5천이나 10%로 담보 없이 주면은 두 가지 점에서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감독당국이 너무 이렇게 너도 제도금융권인데 고금리로 장사하냐. 그 다음에 일부는 뛸 거거든요. 왜냐하면 당연히 사람은 판단의 미스가 있으니까. 뛰면은 또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너는 잘못한 배임이다. 책임이 물립니다.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 문제를 어떻게 이제 이것을 감독당국이 나서서 해결해 주느냐. 처음에는 금리를 좀 넉넉히 받아도 괜찮다. 이런 거 하려면 감독당국도 되지만 언론이나 시민사회단체도 신협도 봐서 좀 담보 없이 대출할 때는 10%나 12%는 대출해도 좋다. 이런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 국회가 굉장히 중요하죠. 정치권들이. 국회의원들이 떠듭니다. 어디 신협이 서민들한테 12% 받느냐. 이게 떠들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거 두 가지가 이제 가장 큰 문제 같고요. 그리고 제도적인 건 제가 책에 조금 실어놨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조금 신협이나 새마을금고가 경쟁력이 생길 것 같다. 이런 거 있고요. 액면단위 변경은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우리 강찬호 부장하고 비슷한 생각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쉽하지 않다. 근데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가 더 투명해지고 또 정직성이 높아지고 이렇게 퇴장되는 거 문제, 특히 소득세 같은 게 더 잘 제체를 갖추고 이런 상황에서 해야지. 지금은 조금 불편한 게 참는 게 낫지. 이렇게 액면단위 변경하면 더 고액권이 생길 가능성이 크잖아요. 지금 5만 원짜리가 더 큰 고액권이 되니까 좀 크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아니다.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저도 한참 뒤에 한번 고민해 보자. 그렇게 썼습니다. 예. 자, 그다음 예. 먼저 하시죠. 어떤 행위는 결국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밤에 이제 뭐 신협이나 이제 뭐 새마을본부의 어떤 제도적인 한계라든가 또는 것에 대한 뭐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있는데 아까 이제 뭐 마타나베 부에 말씀하시면서 이제 생각이 든 게 이제 국내 이제 일본계 자본으로 이제 대표적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게 이제 대부업이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이자 제한법과 관련이 있고 그리고 그것에는 이제 상위권에 이제 일본계 자본들이 있고 한국계 자본은 뭐 좀 상대적으로 작고 그 정도의 자본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국내 대기업들은 뭐 뛰어들 수 없고 또 이제 금융기관들은 그걸 따로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뭐 사회적인 인식이라든가 법규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거의 뭐 막혀져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사실은 지금 뭐 39%, 뭐 35% 이런 것들은 이제 약탈적 대출의 다름이 아닌데 그런 이제 이자 제한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내려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자율이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캐피탈사나 이제 뭐 카드사들이 뭐 한 23, 25%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자율이 유지가 되는 것들을 떠받치기 위해서 이자를 최고니까 이자 제한법을 그러니까 법에 의한 지금 아마 시행령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끌어내리는 것들이 좀 좀 거대한 그런 어떤 자본의 요구 또는 이제 업계의 요구들에 의해서 좀 안 내려오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해서 결국에는 이제 정책적인 판단과 법률에 어떤 기반해서 지금 이제 결국 많은 국민들한테 이제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어떤 뭐 해결 방안 또는 이제 좀 더 나은 어떤 서민 공유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부분들을 접근을 결국에는 이제 정치는 결국 그런 것들을 해결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일일이 이제 왜냐면 많은 부분들이 얽혀 있으니까 그것들을 이렇게 해법을 내는 게 정치인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좀 일정하게 해법 내지는 좀 여러 가지 얽혀 있는 부분들을 같이 좀 이제 좀 해법들을 좀 제시하면서 어떤 법과 제도로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서민금융 내지는 뭐 관계금융까지 일부 좀 포함한 내용들을 정리하는 게 결국 정책적으로 필요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예. 아니 추가적으로 38.5%인가 그것이 그냥 약탈적 대출이니 이런 식으로 그냥 좀 넘어갔는데 과연 그러냐? 네, 그렇죠.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네, 제가 설명 드릴게요. 그러니까 정책은 당연히 지금 정책이 바뀌어야죠. 그걸 위해서 지금 제가 이 책도 쓴 거고 아카데미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금융 문제가 뭐 사람들이 이제 자기 개인 생활과 관련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이 정책이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정책이 바뀌는 건 뭐 정치인들만이 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많이 알으면 정치인들이 국민들에 대해서 뭐 거짓말을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이런 걸 잘 못하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도 저는 이런 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정책은 정치인 또는 관료들이 무기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이 그게 뭐 저기 뿔뿔이 정치고 민주주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도 어떤 의견을 얘기하고 또 여기 이제 기자 하시겠다는 분들 기자 좀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또 뭐 지망생도 있고 이런 이제 사람들이 또 작은 부분에서라도 글을 쓰고 또 뭐 요새는 SNS니까 있으니까 다 각자 자기 분야에서 글을 쓴다면 그게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정책과 정책을 바꿀 수 있는 작은 시작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정책 문제는 다 이거 결국은 정책을 해결해야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임도 필요한 거고 우리가 뭐 계속 또 공부하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투표도 할 수 있고요. 또 필요하다면 우리가 소비도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주 작은 거지만 결국 그게 세상을 바꾸는 거니까요. 그렇고 너무 하늘 같은 얘기지만 사실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그렇게 해서 세상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제가 젊었을 때 민주주의 못할 줄 알았습니다. 몇 가지 온 거거든요. 제 나이가 딱 60인데 제 대학 다닐 때 민주주의라는 게 불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고금리하고 일본 대부업체 문제. 그것도 잘못하신 게 뭐냐면 일본 자본력이 없어 우리가 대부업체가 얼마나 짧은 게 아닙니다. 걔들이 돈 갖고 들어올 돈 얼마 안 갖고 들어왔어요. 진짜 소규모 갖고 들어왔습니다. 한 1,000억 갖고 들어왔을 거예요. 그 돈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금융 규모로 보면 그거 돈 무지하게 벌었습니다. 그 번 것은 이게 이것도 아까 상호저축 신협 새마을금고가 비슷해요. 감독당국이 상호저축은행을 잘못 관리한 겁니다. 상호저축은행이 그걸 해야 돼요. 대부업체 유사한 일을.
근데 그걸 못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 정치인들하고 똑같습니다. 왜 상호저축은행이 그렇게 고금리를 받아야 되냐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그것까지도 못하게 했어요. 상호저축은행이 대부업체 아까 말한 일본의 뭐 사나몬이나 캐릭이 뭐요, 러시안 캐시 이런 것들, 걔들이 돈이 자본금 일본계 자본금을 쓴 게 아니고 국내에서 빌렸어요. 빌려 쓰는데 주로 상호저축은행에서 빌렸습니다. 네? 상호저축은행에서 그것도 못 빌려주게 한 거예요. 감독당국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빌려줬으면 상호저축은행이 안 망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못 빌려주게 하니까 PF 대출에서 다 망한 거죠. 그 다음에 그 소액금융을 하면서 안 망합니다. 그런데 이 상호저축은행의 최고의 문제점은 그 PF를 거액금융을 허용한 거거든요. 그게 88클럽이라 그것도 괜히 창피한 일이지만 참여정부 때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결국은 다 상호저축을 망하게 한 거거든요. 절대 상호저축은행이 이런 대부업체를 했다면 러시안 캐시와 비슷한 일을 했다면 러시안 캐시 애들이 주는 사람보다 더 낮은 금리로 그 다음에 좀 더 신용 상태가 낮은 사람한테 대출을 했다면 얘들도 안 크고 러시안 캐시도 안 커지고 상호저축이 하나도 안 망했을 거예요. 그 중에서 또 관계금융도 생겨났을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건 우리 러시안 캐시가 크고 일본계 큰 건 정책의 실패입니다. 이건 뭐 일본계 잡을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고금리량의 문제는 이건 참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금리 문제는 결국은 얼만큼 손실을 하느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자금을 어떻게 빌려다 쓰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고금리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 금리 문제는 이게 이제 뭐 이 대부업체는 가능한 높은 금리를 뭐 당연히 받으려고 할 거고요. 뭐 물건 파는 사람이 비싸게 받는 것처럼 그것은 이 약탈적 금융 대부업체의 고금리 문제는 두 가지 점에서 문제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는 지금 금리 규제를 통해서 찾는 건 정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금리 규제를 하면은 뭐 규제 금리가 되긴 되지만 숨어 가는 사람이 생기거든요. 이제 불법 사부업체, 대부업체죠. 그게 더 생길 수 있고 또 그 돈이라도 넣고 써야 될 사람이 돈을 또 못 쓸 수도 있고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 대부업체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금융의 공급을 늘려야 돼. 아까 말한 대로 상호저축은행 같은 데들이 그냥 조금 더 제도권에 돈이 많으니까 조금 대부업체가 좀 싼 금리로 좀 해라 적극적으로 그걸 풀어주는 그리고 또 금융기관들이 영역을 넓혀주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 수도 늘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금융 양을 늘리면 금리는 당연히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자본주의 원리니까. 그래서 이제 금리를 낮추는 거고. 그 다음에 약탈적 금융의 가장 큰 우리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되게 뭐냐면 뭐 병원비가 없거나 등록금이 없거나 뭐 집값이 없거나 이런 거잖아요.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금융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복지 문제입니다. 복지 문제. 그죠? 그러니까 독일 같은 미국도 약탈적 금융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나라입니다. 근데 유럽은 약탈적 금융 문제가 상대적으로 덜 심각합니다.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유럽은 요거 세 개는 기본적으로 유럽에 괜찮은 나라는 돈이 안 들어요. 학비 없죠. 병원비 안 들죠. 집값은 다 날아서 주거든요. 서민들한테는. 그러니까 인간이 최소한도 길바닥에 나가고 봉사를 안 하거나 실력이 있는데 학교를 못 가거나 아픈데 병원을 못 가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약탈적 금융의 피해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탈적 금융은 그러니까 두 가지 점에서 금융의 양을 늘려갖고 해결하거나 아니면 복지를 좀 늘리고 그 다음에 이 금리를 갖고 자꾸만 하는 것은 별로 실익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의 최대의 어떤 그 편견 중에 하나가 고금리는 나쁜 것. 이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지지가 있으니까 아니 그러면은 저 금리 한쪽에서 빌려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빌려주지도 않으면서 말이야. 고금리 나쁜 거 그럼 돈 못 빌리는 사람 어떻게 그게 이제 고금리가 나쁘다라는 그 어떤 도덕률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접근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돈 1,000만 원이 필요한 사람이 30% 빌렸다라면 그 사람은 소득이 많지 않은 사람이 거거든요. 대부분. 그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연 1,500만 원, 2,000만 원만 받는다면 그거는 원금을 상환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구조겠죠. 누가 외부에서 도와주지 않는다면. 근데 이제 그래서 뭐 공급을 이제 좀 확대를 하고 좀 낮은 금리에 30%짜리 아니라 20%, 10%, 15%, 그렇죠. 뭐 이제 언저리라면 그래도 갚을 가능성이라서 여러 가지 높아질 수 있을 터인데
어떻게든지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그럼 그 수는 어디까지 맞출 거냐면 사실 잘좀 어려운 그러니까 논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네. 그죠? 근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고금리는 악처럼 해가지고 악을 줄여야 된다. 해서 금리 낮춰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그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고금리를 낮춘다면서 금융을 늘릴 수 있는 길을 안 하거든요. 네. 금융도 그렇게 금융을 늘리려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정책이 중요하다는 예, 말씀을 맞죠. 하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바른 정책이 중요한데 이제 바른 정책이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다음. 예. 아니, 그러니까 저도 아까 그 얘기를 하셨을 때 고금리가 나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환 능력이 불가능하는 부분까지 금리가 올라가는 건 나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얘기를 먼저 하고 싶었고요. 만약에 그렇게 얘기 안 하면 300%, 400% 그 금리라고 해도 어느 금리까지가 뭐 이해 가능한 선이냐라고 말했을 때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질문으로 질문 하죠. 아니고 예, 예. 그건 그렇고 질문을 좀 하고 싶었던 부분은 그렇죠. 그러니까 국제금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 되게 흥미롭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은행이 국제적으로 이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셨던 그런데 현재로 봤을 때는 좀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부로 봤을 때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은지도 궁금하고 그러면 분명히 정보의 한계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럼 결국 그냥 포트폴리오를 넓게 해가지고서는 그냥 이렇게 여기저기 깔아놓는 형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투자가 아니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지금 약간 한편으로 봤을 때는 근데 국내 안에서 이렇게 돌거나 그러니까 완전한 경제 체제가 이루어져가지고 안전하면 좋은데 외국에 또 나가 있을 경우 그렇게 자꾸 이렇게 투자를 했을 경우에 그런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더 위험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지금 은행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 금융이라는 게 두 가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약간 뭐랄까 속성 약간 그 IB 같이 투자해가지고 내가 수익을 많이 창출하고자 하는 성격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경제를 순환시키고자 하는 성질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이렇게 막 외국에 나가서는 이렇게 약간 그 두 가지가 같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뭐랄까 그 우리나라 은행들이 지금 국내 안에서도 어떤 산업을 이렇게 좀 일으키고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실력이 안 되는데 외국에 가서 투자를 하는 게 그래갖고 우리나라의 지금 산업을 해주지 못하는 것들이 맞는 것이냐 그런 게 좀 궁금했고요. 와타나베 부인 말씀하실 때 보면은 와타나베 부인이 제가 원래 인문학을 하는 사람이 경제 잘 몰라서 제 실수할 수는 있는데 금리가 저금리에 그 부동산 거품이 붕괴가 되고 하면서 그러니까는 그 일본 내에서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이너스 금리가 되고 하니까는 해외로 나가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결국 금리가 떨어지고 지금 부동산 거품이 어느 정도 붕괴가 되고 있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은 우리도 뭐 해외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사람들이 환에 손을 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자연스럽게 가는 방향일 텐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투기 형식의 그런 걸 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저는 물건이 있어서 이 물건을 산다든지 뭔가 이렇게 어떤 뭐랄까 뭐를 이렇게 성장을 시키는 것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하는 것들이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개인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개미나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부가 비대칭적인 상황에서 이것저것 막 그런 금융 상품에 투자를 결국엔 그 투자 손실을 다 N분의1로 떠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국제적인 환경에까지 가서 해야 된다라고 정책적으로 만들어주고 하는 것들이 저는 올바른 것인가 그 부분이 좀 궁금했고요. 또 있습니까, 질문? 네, 아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약간 지금 기록하고 있죠. 금융혁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을 때 보면은 금융혁명 굉장히 멋있는 말이긴 한데 우리나라의 자본의 역사라든지 현재 주주 구성 비율이라든지 그리고 그 IMF 외환위기 이후로 있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저 되게 그게 감동적인데 그 전부 IB 형식으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막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한 번도 자기가 그 밖에 나와서 돈을 이 돈이 어떻게 투자를 한 게 얼만큼의 수익을 창출하느냐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인 거지 이 돈이 이 경제를 어떻게 부흥시키냐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실 한국은행 계셨으니까 금융을 하는 사람들 되게 많이 만나보셨잖아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인문학을 했는데 후배들도 다 은행에 가 있어요. 10년 만에 그러니까 은행이나 이런 경제 쪽에 하는 후배들 딱 만나면은 저는 이제 거의 10년 가까이 이제 정치 쪽 하는 친구들하고 있다 보니까
벽이 생기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철학이라는 게 어떤 자기의 가치가 그런 사람들이 하는데 과연 이 상황에서 금융혁명이 가능할 것인가? 차라리 그러니까는 이 상황 안에서 정책을 만드시고 뭐 하시고 하실 때 전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사회적 금융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소개를 하고 그리고 없다 하시는데 사회연대은행, 그러니까 미소금융은 차라리 얘기하기 되게 창피해요. 하지만 사회연대은행이라든지 이런 소셜 펀딩 하려고 하는 데들이 많이 이렇게 생겨나고 있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서는 성장시켜 주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입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가요? 이세희. 아니 뭐 우리가 그래서 또 누구의 질문 이제 기록해 놓으려고 그러는데 아니 뭐 그냥 날카롭고 폭넓은 질문을 해서 저희 그리고 좀 다 좋은 질문들입니다. 토론은 많이 해볼 만한 질문들인데요. 쉬운 거부터 먼저 한 거부터 하죠. 국제금융 인력, 국제금융을 할 만한 인력이 있느냐?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책에도 썼습니다. 국제금융 잘 못할 바에는 절대 덩치 키우지 마라. 이 강의를 이 강의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책 내용을 이렇게 짧게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우리 국제금융 인력이 충분하지 못해요. 그리고 나선 그러다 보면은,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매우 위험하고 금융이 국제화라는 건 매우 위험하고 매우 어렵다. 그리고 인력도 없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국제화를 안 하면서 은행에 대형화를 합니다. 그죠? 메가뱅크 이런 거 나오고 그게 더 나쁜 거다. 즉 국제화를 대형화는 국제화를 통해서 해야 된다. 근데 국제화를 할 능력이 없고 자신이 없으면 대형화를 하지 말고 조금만 가야 된다.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국제화가 무조건 다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미래의 큰 과제지. 과제지만 지금 매우 어렵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한 20년 전, 30년 전, 20년 돌아가면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가 저렇게 글로벌 기업이 되리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꼭 은행도 뛰어난 경영자가 나오고 아주 혁신적인 경영이 나오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불가능한 건 없어요. 우리 이 BBQ 같은 치킨 회사도 국제화하잖아요, 그죠? 하니까 이제 그렇게 우리가 국제화만이 살 길이라는 뜻이 아니고 수출만이 살 길이라는 뜻은 그건 아니고 국제의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을 보면 알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투자하고 이렇게 식물 경제하고 이렇게 지원하는 거라는데 그건 사실은 그게 이제 금융을 잘못 알고 있는데 그게 구분이 안 돼요. 어떻게 구분이 돼요? 다 내가 주식을 사면은 주식도 결국은 기업에 들어가는 돈인데 그리고 채권을 사도 다 들어가고 그게 시장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라는 게 그냥 자본주의 원리는 기본부터 시작을 하는 게 뭐냐면 결국 자기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그것이 사회를 이렇게 사회 전체의 생산과 후생을 올려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본주의가 안 돼요. 그 과정이 그게 공정하냐, 그리고 그 과정이 독점적으로 작동하느냐 이것을 계속 깨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거든요. 최소한도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가장 경제를 볼 때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신자유주의적 이런 이가 우리나라를 망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신자유주의가 나라를 망치는 게 아니에요. 신자유주의가 망친 부분은 있어요. 그건 되게 작은 부분입니다. 신자유주의 때 힘드는 건 우리 비정규직들, 중소기업, 그 다음에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입니다. 신자유주의가 주장하는 게 뭐죠? 경쟁과 효율이잖아요. 그죠? 경쟁과 효율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은행이 신자유주의 때문에 은행이 저렇게 이상하게 된 거 아닙니다. 은행은 경쟁과 효율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거꾸로. 즉, 과보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행이 독점적 이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은행한테는 뭐가 필요하냐? 자유주의적인 원칙이 더 필요한 겁니다.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근본적, 그 다음에 재벌들. 자, 재벌 보세요. 삼성이 경쟁과 효율 갖고 돈을 법니까? 아니죠. 거기는 독점 이런 걸 벌어요. 가격 조작도 하고, 정부가 환율로 밀어주고, 거기는 오히려 신자유주의 원칙을 자유주의 원칙을 적용해야 돼요. 의사, 그 다음에 또 임대업자들은 당연히 소득인데 과세를 안 하거든요. 이건 자본주의 기본 원칙이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볼 때, 꼭 우리가 이제 선을 그어서
뭐 한쪽에 어떤 신자유주의적인 문제 때문에 피가 있지만 이건 전부 다 그런 논리로 세상을 다 하면은 절대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어떤 데는 경쟁이 더 필요하고 어떤 데는 보호가 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구분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아마 조금 전체적인 그 다음에 조금 더요. 이게 너무 질문이 많아서 미소금융, 그다음에 사회적 연대은행 굉장히 좋습니다. 이건 제가 미필적 고의에서도 많이 썼고 그랬는데 굉장히 좋은 내용. 저도 뭐 과거에 많이 후원을 했고 여기다가 책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마이크로 크레딧을 가장 먼저 소개한 사람이 저일 겁니다. 저도 그랬는데 이것하고 이것이 세상을 전부 자본주의 사회를 끌고 갈 수는 없어요. 그거의 역할로 끝나는 겁니다. 그것은 공적 구조가 필요하거나 어떤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지. 계속 우리가 그건 기부금으로 기본적으로 운영됩니다. 연대은행이나 이런 것들은. 근데 이 시장 경제가 돌아가려면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그 조달한 자금으로 지원해서 그 살아남은 기업이 경제를 끌고 가야 되는 겁니다. 즉 기부금으로 거의 원가가 없는 자금으로 그 돈을 갖고 대출을 해줘서 그거 돌아가는 것은 일종의 복지입니다. 그게 필요한 법이 따로 있는 거예요. 뭐 장애인 가족이라든가 뭐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뭐 공적 구조, 그다음에 결손 가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그런 특혜적인 그런 금융이 필요해요. 복지적인 금융이. 그건 역할이 달라요. 그건 그것대로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것이 절대 주류가 될 수는 없다. 그리고 이제 금융혁명은 뭐 100% 동의합니다. 그냥 어려워요. 어렵지만 우리가 어려운 거 목표도 이렇게 생각을 해야만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 조금이라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또 질문하실 거 있으면 또 하시죠. 아까 제가 질문했던 의도가 좀 달라지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어떤 투기라든지 이런 게 전체 후생에 그러니까 전체 파이를 키운다는 거에 동의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은 이 돈이 가야 될 때로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야 될 때라는 게 대기업에 투자 많이 하죠. 금융기관인데 그러고 아니면은 그거에 투자하는 것보다 항상 정부에서 말하는 원칙이 경제가 불안정하니까 뭐 좀 안정적인 부동산에 투자한다 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금융도 어느 정도의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조금 더 약간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도 투자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걸 저는 지적을 하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회적 연대은행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아마 더 잘 아시긴 하시겠지만 그게 100% 공적 구조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당 부분이. 네, 근데서 그게 저율의 이자를 가지고서는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거를 그래서 그냥 공적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할 게 아니고 점점 더 그렇게 낮은 이자로 해갖고 서민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중소기업 대출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그 금융 형식을 개선해 나갈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은 결국은 이제 그것은 이 시장에서 주어지는 금리가 더 낮은 금리로 가려면 그건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금은 어떤 형태가 개인들이 기부하는 형식이 될 수 있건 세금으로 주는 거가 될 수 있건 기부금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지하니까, 그죠? 그건 사회적 연대은행, 사회연대은행이나 마이크로 크레딧이나 이런 것도 그런 분야죠. 근데 그것이 다 경제를 끌고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이 있어야 되지만 저는 그것대로 의미는 있다. 그렇지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더 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우리가 좋은 거, 좀 중소기업, 또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뭐 그다음에 또 이렇게 더 건실한 어떤 사회적인 큰 기여를 하는 뭐 또 친환경적인 기업, 뭐 이런 기업에다가 더 돈이 더 많이 가게 해야 된다. 그건 항상 정책에서 하는 거죠. 어떻게 이제 그걸 하느냐, 그걸 이제 끌어갈 때, 기본적으로는 시장 속에서 그렇게 돈이 가도록 하고, 그렇게 제도를 어떻게 만들 거냐를 고민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그걸 그냥 구호로, 그냥 지금 대부분 이쪽 진보 쪽에 있는 사람은 그냥 구호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라. 친환경적 기업이나 뭐 중소기업에 돈을 가라. 지금도 중소기업 돈 많이 줍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근데 그게 그런 구호가 아니고 그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지속 가능하게 작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제도죠. 그게 이제 바로 관계금융인 겁니다. 그게 관계금융인 거고, 그런 거, 이것을 좀 그냥 부호만 갖지 말고 구체적인 대안 한번 생각해보자. 뭐 이런 거예요. 일단 고맙습니다. 너무 잘 들어주시고, 성원도 해주시고, 고맙고요. 저기 주택 구입, 어떻게 하면 이게 지금 실패한 투기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참 미래를 아는 것은 참 알기 어렵습니다. 그 경제학자에 대한 조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일기예보를 하는 일기예보관, 그러니까 뭐 하는 사람들이 내일이 날씨를 한 60% 정도 비 올까, 눈 올까, 뭐 바람 쐴까 이런 거 맞추면 바로 잘려요. 근데 경제학자가 내일 뭐 환율이 어떻게 될까, 금리가 어떻게 될까, 60% 맞추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노벨 경제학상은 바로 탑니다. 이게 경제학을 저도 뭐 경제 비슷한 거 많이 하고 했지만 이 많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능력은 뭐냐면 과거를 그럴듯하게 지나간 일을 설명하는 능력이지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은 뭐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결국은 뭐 이 집값이 이게 오를 거냐 안 오를 거냐 이걸 잘 알 수는 없는데 사실을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 집값이 세계에서 거의 최고 수준이다. 서울의 집값은 뉴욕의 집값보다 절대 수준으로도 비싸다. 그런데 뉴욕이라는 건 어떤 도시냐? 뭐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이 2배 이상인 미국의 경제 수도고 또 세계의 경제 수도고 세계에서 돈 있는 사람이 다 살려고 하는 데가 뉴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제 책에 계속 끌고 나가는 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잘 안 썼는데 이제 우리나라 거의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물가 문제는 안 썼는데 이 환율하고 부동산 가격이 사실 서민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겁니다. 환율이 이제 제가 리필적국에서 많이 썼던 게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의 수익이 늘어나는 게 왜 늘어나는 거냐. 그것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결국은 많은 국민들이 뭐 기름값 넣을 때 돈 더 낸 거, 라면값 더 낸 거, 그 다음에 유학경비 더 들어간 게 다 수출업체로 가는 거거든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 다음에 집값이 오르면 뭐 이렇게 집 있는 사람이 좋아지고 이렇고 집세 오르면 어쨌든 당연히 이건 무주택자들 소득이 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정책 중에서 물가, 환율, 부동산 가격 이러한 거에 대한 경제정책은 가격을 가능한 건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경제정책을 끌고 가야 돼요. 그게 훌륭한 당국자들입니다. 우리나라는 기초적으로 길게 보면 제 밀필적 보이 보신 사람은 알겠지만 그래프를 한 30년 그려보면 뭐 독일이나 프라기 일본 이런 나라에 비해서 물가는 무지하게 오르고 환율은 또 막 그냥 더 많이 오르고 이러면서 우리는 성장도 많이 했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성장의 과실들이 결국은 기업으로 많이 간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말씀한 시자유주의 아닙니다. 그게 그건 정부의 과보호예요. 정부가 나쁜 짓을 한 거죠. 부동산 가격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 그래서 이제 부동산은 그 정도로 이건 당위성으로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고 당위성으로는 오르지 않아야 되고 다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규제 얘기를 하셨죠. 어떻게 규제 산업인데, 금융위 규제 산업입니다. 가장 왜냐하면 금융위기 위험해요, 은행이. 여기서 빼먹었는데, 여기 한 파트가, 밀필적 고에도 여기 있는데, 은행은 위험한 산업이다.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 쉽게 망합니다, 은행은. 굉장히 쉽게 은행은 제조업하고 틀려서 바로 망해요. 조금 잘못하면. 규제를 잘해야 됩니다. 근데 규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규제가 건전성 규제입니다. 건전성 규제는 굉장히 강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업무 규제는 가능한 풀어줘야 됩니다. 규제가 틀려요. 건전성 규제는 그냥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리고 업무 규제는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주로 업무 규제를 많이 하고 건전성 규제는 별로 안 합니다. 근데 그 건전성 규제를 잘 할 수 있도록 감독 당국이 해야 돼요. 어려운데. 근데 그건 건전성 규제의 가장 핵심은 1차적인 건 뭐냐면 가장 쉬워요. 큰 금액 배출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용어로 거액 여신이라고 합니다. 금융용어로 거액 여신. 그러니까 은행의 규모에 대해서 크게 돈을 많이 못 빌려주게 하는 게 거액 여신. 이것만 철저하게 막아도 은행들이 쉽게 안 망합니다. 상호저축은행이 망한 게 이게 아까 말한 대부업체처럼 이렇게 조그만 소액을 해서 망한 게 아니고 전부 PF 대출을 한 건. PF 대출은 상호저축은행은 원래 80억 이상 대출 못하게 돼 있어요. 한 업체가.
근데 그것을 88클럽이라는 거에서 그 이제 윤중현 씨 있을 때 풀어준 거거든요. 2005년인가 6년에 풀어줬을 겁니다. 그래서 걔들이 뭐 500억, 1000억씩 이렇게 합니다. 이거 하나 두 개 거덜나면 망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새마을금고 같은 거 굉장히 경영 잘 못하고 이런 건데 여기 잘 안 망합니다. 거의 안 망했거든요. 안 망한 이유가 여기는 거액리스는 안 해서 그래요. 그냥 그때 건전성 규제를 조금 잘하면 업무 규제를 많이 풀어줘도 실제 은행들이 잘 안 망할 수 있다. 이런 규제는 그래서 잘 해야 됩니다. 은행은 굉장히 중요한 규제 산업이고 특히 그 경영층도 잘 봐야 되죠. 이게 사고 친 사람이나 범죄자 이런 거 잘 봐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건전성 규제를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뭐 이게 이제 질문 같은 거는 이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이 이제 결국 현재까지 그건 확실한 게 우리나라 금융이 별로 국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금융이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뭐 저도 금융업계에 있어서 그건 뭐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잘못한 거 있는데 그냥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 또 경원시하거나 무시하고 외면해버리지 말자. 그냥 뭐 이게 금융이 어쩔 수 없이 금융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매일 은행도 가야 되고 뭐 신용카드도 써야 되고 또 필요하면 대출도 받아야 되고 예금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더 좀 잘 돌아가게 괜찮게 만들자 그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많이 알고 좀 잘 알아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강선하고 연면이라고 했는데 쟤는 어디 가서 강의할 때 미필주권이나 경제는 연면도 있다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서 쓴 책입니다. 저도 국제화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어떤 특이하게 어떤 한쪽 생각에 이게 치우쳐 쓴 게 아니고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 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상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힘있고 강한 데는 막 밀어주고 어려운 사람들은 진짜 막 그냥 내 패기쳐서 그냥 과도한 경쟁 속에다가 팽개치는 나라인데 거꾸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거꾸로. 지금 독일 같으면 은행 설립은 자유로워요. 왜냐하면 은행을 설립하는 사람 돈 있는 사람들이거든. 망해봐라. 건전성 규제 하다가 잘라버리면 되니까 망하면. 근데 은행은 자영업은 함부로 못 열게 합니다. 왜냐면 이거 하다 망하면 그지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봐라. 어디에도 규제가 필요한 건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 책은 그러니까 연면이라고 하는데 실제는 이게 정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이렇게 좀 늦은 시간에 날씨도 좋지 않은데 와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같이 한번 오실 분들은 같이 이제 아까 전 1월부터 하면서 같이 더 이렇게 좀 현실적인 얘기도 해보고 시간이 많으니까 이게 12번 하는데 좀 자세히 하려면 12번도 좀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한 12번 정도에 맞춰서 한번 해보려고 지금 구상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1월 달에.